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줄까요? 이 질문은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마트에 가면 늘 사던 물건이 조금씩 비싸져 있고, 외식 한 번에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고, 아이 학원비, 보험료, 월세와 관리비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피로감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제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다. 이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자산이다. 돈이 계속 찍혀 나오는 시대에 비트코인은 희소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다. 이 말들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물가를 직접적으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유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있다고 해서 외식비가 저렴해지지도 않고 전기요금이나 학비가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아니고 중앙은행도 아니며 물가를 관리하는 정책 수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정의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은 결과이고 화폐 가치 하락은 원인입니다. 같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같은 시간을 일해도 같은 노력을 해도 그 대가로 얻는 구매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화폐 공급 증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 한 장이 대표하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희석됩니다. 이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입니다. 위기가 오면 돈을 풀고 경기가 둔화되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화폐 공급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시간을 두고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형태로 모두에게 분산됩니다. 저축하는 사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비용을 더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특성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미리 정해진 자산입니다. 누군가의 회의로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고 위기가 왔다고 해서 추가로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만 발행되고 그 규칙은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특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법정화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준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자산입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은 물가 상승을 없애주지 않지만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일부 자산을 분리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라면서 왜 떨어지나요? 이 질문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아주 큰 자산입니다. 단기 가격은 금리, 유동성, 시장 심리, 레버리지 청산, 공포와 탐욕이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몇 달, 1년 정도의 짧은 구간만 보면
비트코인은 전혀 방어 자산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축을 늘려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폐 공급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공급이 제한된 자산은 상대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키워왔습니다. 이건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 토지, 희소한 자원들이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특별함은 이 희소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고 누구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돌아가는 시스템 밖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자산입니다. 이 기준의 등장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돈은 반드시 이렇게 늘어나야만 하는가? 가치의 기준은 항상 국가와 정책에 의존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자산으로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시대의 기준을 분산하는 하나의 선택지로 바라보면 이 자산의 의미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불편함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자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채는 쌓이고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성장은 둔화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화폐 공급 확대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스템 밖에서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물가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생활비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당연한 전제로 작동하는 시대의 자산의 기준을 다르게 둘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자산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을 견디는 방식 중 하나에 가깝습니다. 오늘 밤 이 질문을 조용히 다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 위에 내 자산을 올려두고 있는가?